이혼하자. 박선희의 뺨을 후려치듯 날아온 말이었다. 아니, 말보다 먼저 날아온 건 남편 강문수의 손바닥이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맞은 뺨. 선희는 쓰러지지 않았다. 쓰러질 수도 없었다. 부산 영도의 낡은 빌라, 부엌 한가운데서 그녀는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뭐라고 했어? 문수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식탁에 던졌다. 이혼 신청서. 선희의 손이 떨렸다.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지며 글씨를 지웠다. 문수는 그걸 보며 혀를 찼다. 32년 살았으면 됐잖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선희는 평생을 이 남자를 위해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저녁엔 그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구웠다. 낮엔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문수는 조선소 관리직으로 일했지만 돈을 제대로 집에 넣은 적이 없었다. 선희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술자리가 잦다는 것을, 회사 후배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것을.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애들은 다 컸잖아. 이제 우리가 뭐 해줄 것도 없어. 문수의 목소리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오래 참았던 일을 끝내는 사람의 차가운 단호함만 있었다. 선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은 그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다른 여자 있지?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문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비웃듯 말했다.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끝난 거야. 그날 밤 문수는 짐을 챙겨 나갔다. 2개의 캐리어와 골프채 가방. 선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그저 검은 액정 속 자신의 얼굴만 비쳤다. 61년을 살아온 여자. 32년을 한 남자와 살아온 여자. 이제 혼자 남은 여자. 사흘 뒤 동네 미용실에서 들은 소문은 선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찢었다. 언니, 그거 알아요? 강문수 씨가 회사 후배랑 빵집 차렸대요. 서면 쪽에. 뭐? 아,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후배가 20살은 어린 여자래요. 빵 만드는 거 배웠다고. 선희는 그 길로 서면으로 향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빵집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문순의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문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다. 그 옆엔 젊은 여자가 빵을 진열하고 있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부딪히며 농담을 나눴다. 선희는 빵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갈 용기도 돌아갈 힘도 없었다. 그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굽은 어깨, 거친 손, 색바랜 옷. 저 안의 젊은 여자와는 모든 게 달랐다. 결국 선희는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통장을 꺼내봤다. 평생 모은 돈, 52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영도 바다가 보였다. 회색빛 물결이 출렁였다. 선희는 그 물결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문수가 버린 여자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 선희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미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 버스가 영도 정류장에 멈췄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오늘은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분식집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선희에게 통보했다. 언니 미안한데 우리 조카가 서울서 내려온대. 얘가 여기서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3년을 일한 곳이었다. 선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항의할 기력도 없었다. 그렇게 일자리마저 잃었다. 520만 원으로 61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식당은 젊은 사람을 원했고 마트는 체력을 요구했다. 선희는 매일 아침 구인 광고를 뒤졌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1인데요. 아,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똑같은 대답. 선희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길 건너편에 낡은 점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창문은 뿌옇게 얼룩져 있었고 문 앞엔 낙엽이 수북했다. 오래전 문 닫은 가게인 듯 간판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선희는 무심코 그 점포 앞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유리문에 붙은 부동산 스티커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기 이 가게 월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거기요? 오래 비어 있어서 그런지 사장님이 싸게 내놓으셨어요. 보증금 300에 월 40이요. 선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남는 돈 220만 원으로 장비를 사고 재료를 사면 아슬아슬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다.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틀 뒤 선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생애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는 가게.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뭔가 시작된다는 설렘의 떨림이었다. 청소부터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을 문질렀다.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만 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점포가 조금씩 깨끗해질 때마다 선희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다. 중고 장터에서 산 낡은 테이블, 지인에게 빌린 의자 4개, 가스레인지는 분식집에서 쓰던 걸 싸게 넘겨받았다. 어묵 끓일 냄비, 라면, 삶을 솥, 접시와 수저까지 하나하나 모으는 게 전쟁 같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간판이 달렸다. 선희 포장마차. 촌스러운 붓글씨 간판이었지만 선희에겐 세상 어떤 명품보다 소중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걸린 간판. 그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메뉴는 단 2가지로 정했다. 어묵과 양념라면. 화려하지 않아도 됐다.
정성으로 만들면 됐다. 선희는 어묵 국물을 우리기 위해 5시간 동안 멸치와 다시마를 끓였다. 라면 양념장은 고추장에 설탕과 간장을 섞어 직접 만들었다. 값싼 재료였지만 손이 가는 만큼 맛이 달라졌다. 첫날 아침 선희는 새벽 5시에 문을 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선희는 테이블을 닦고 또 닦았다. 불안했다. 정말 손님이 올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때 문이 열렸다. 아줌마, 여기 장사해요? 바로 옆 세차장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었다. 26쯤 돼 보이는 청년. 선희는 얼른 일어서며 대답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묵이랑 라면 하나씩 주세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어묵을 건졌다. 국물을 따르고 라면을 끓였다. 청년은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 어묵 국물 진짜 좋네요. 진하고 깊은 맛이에요. 그 한마디에 선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 선희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다. 맛있게 드세요. 국물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청년은 그릇을 싹싹 비우고 일어났다. 계산대에 돈을 놓으며 말했다. 내일도 올게요. 그날 벌어들인 돈은 7,500원.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선희에겐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다. 생애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번 돈. 선희는 그 돈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선희는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 조용히 어묵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짭조름하고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시작할 수 있어. 창밖으로 영도 바다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멈추지 않고 출렁였다. 선희는 내일도 새벽 5시에 문을 열 것이다. 누군가 따뜻한 국물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세차장 청년 김민주는 약속대로 매일 찾아왔다. 누군가 따뜻한 국물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동료 한 명을 데려왔다. 이틀 뒤엔 2명이 더 왔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 버스 기사들, 동네 할머니들까지. 선희의 포장마차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사장님, 여기 어묵 하나요? 라면 2개 포장이요. 바쁜 시간엔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다. 선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국물을 끓이고 라면을 삶고 어묵을 건졌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다. 그렇게 3주가 지났다. 어느 날부터 손님들의 표정이 이상했다. 들어올 듯 말 듯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단골이던 공사장 인부들도 보이지 않았다. 선희는 불안했다. 혹시 맛이 떨어졌나? 가격이 비싼가? 계속 고민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길 건너 슈퍼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사장님 포장마차가 재료를 싸구려로 쓴다는 둥, 국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둥. 선희는 멍해졌다. 재료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직접 고른 것들이었다.
국물은 5시간씩 정성껏 우린 것이었다. 누가 왜 그런 말을 퍼뜨리는 걸까? 그리고 슈퍼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다. 사장님이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도 신경 못 쓰고 그런다는 식으로.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소문이었다. 누가 알았을까?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치욕을. 그날부터 손님은 급격히 줄었다. 단골이던 할머니들도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조차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장님, 저는 믿는데 회사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오기가 좀. 일주일 뒤 하루 매출은 0원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선희는 텅 빈 포장마차에서 스테인리스 바닥만 닦고 또 닦았다. 손이 부르텄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밤 11시 선희는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았다. 문수가 떠나고 나서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일 뿐이었다. 사흘 뒤 선희는 새벽에 포장마차로 향했다. 문을 열려는데 바닥에 뭔가 뿌려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빵가루였다. 하얀 가루가 문 앞을 뒤덮고 있었다. 선희는 황급히 빗자루를 들고 쓸어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때 벽을 봤다.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었다. 빨간 페인트로 휘갈겨 쓴 글씨. 싸구려 포차.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빗자루가 손에서 떨어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까? 한참을 울고 나서 선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페인트를 지우기 위해 물걸레를 가져왔다. 힘껏 문질렀지만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았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2시간을 문지르고 나서야 글씨가 흐릿해졌다. 민준이 출근길에 들렀다. 포장마차 앞에서 물걸레질하는 선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청소 좀 하고 있어. 민주는 벽에 남은 페인트 자국을 봤다. 그리고 바닥에 남은 빵가루 흔적도 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선희 옆에 쪼그려 앉아 함께 벽을 닦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 며칠 전에 작은 CCTV 하나 달아뒀거든요. 혹시 모를까 봐서요. 뭐?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서 제 거 하나 있길래 몰래 달아뒀어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을 켰다. CCTV 앱이 열렸다. 지난밤 영상을 되돌렸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누군가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다. 선희는 숨을 멈췄다. 화면 속 인물이 점점 선명해졌다. 젊은 여자였다. 문수와 함께 빵집을 차린 그 20살 어린 여자.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가방에서 빵가루 봉지를 꺼냈다. 문 앞에 뿌렸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꺼내 벽에 글씨를 썼다. 싸구려 포차. 다 쓰고 나서 비웃듯 웃으며 사라졌다. 선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문수를 빼앗아간 그 여자가
이제 내 생계마저 망가뜨리려 하다니. 사장님, 경찰서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다. 경찰서는 선희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민원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준이 옆에서 팔을 잡아줬다.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신고 접수를 하고 CCTV 영상을 제출했다. 담당 경찰관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입건 가능합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선희는 잠시 망설였다. 고소.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여자였다. 남편의 폭언도, 시댁의 구박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다 참았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게 낯설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건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사흘 뒤 그 여자에게 경찰 조사 통보가 갔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저 박선희 사장님이시죠?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 선희는 금방 알아챘다. 그 여자였다. 당신이 김지혜 씨? 네, 저예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듣고만 있었다.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빵집이 안 되니까 문수 씨가 자꾸 저한테 화를 내고 사장님 포장마차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고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미쳐서 그런 짓을 했어요.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배상금 드릴게요. 제발요. 전과자 되면 저는 끝이에요. 선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연민, 허무함. 이 여자도 결국 문수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였다. 자신처럼. 배상금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20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소문, 제가 직접 해명할게요. 제가 거짓말 퍼뜨린 거라고 말할게요. 선희는 눈을 감았다. 200만 원이면 당장 급한 월세와 재료비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했다. 알겠어요. 합의하죠. 며칠 뒤 지혜는 약속대로 배상금을 가져왔다. 그리고 손편지도 함께 건넸다. 선희는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사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장님을 원망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남의 남편을 빼앗았으니까요. 근데 요즘 알았어요. 문수 씨가 저한테도 똑같이 한다는 걸. 빵집 일 안 풀리면 저한테 화풀이하고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요. 사장님도 이렇게 살았겠죠?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사장님이 혼자 나오셨는지. 저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선희는 편지를 접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결국 한숨만 나왔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절대로. 이틀 뒤 지혜는 약속대로 동네를 돌아다녔다. 슈퍼에도 가고 세차장에도 가고 골목 구멍가게에도 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선희 포장마차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질투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문이.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선의의 포장마차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소문만 듣고 안 왔어요. 공사장 인부 아저씨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시 와주셔서 고마워요. 놀이터 앞에 사는 김 할머니도 찾아왔다. 아이고, 사장님. 내가 그 소문 듣고 안 왔는데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 손주들도 데려올게요. 여기 국물은 진짜 정성 들어가 있다니까. 할머니는 그날 저녁 손주 둘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도 함께 왔다. 포장마차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민주는 매일 출근길에 들렀다. 사장님, 오늘도 어묵 하나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선희는 어묵을 건지며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사장님, 요즘 표정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모르겠네. 진짜예요. 처음 왔을 땐 뭔가 슬퍼 보이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달라요. 선희는 국물을 따르며 생각했다. 그래,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다. 더 이상 숨어 사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싸우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날 밤 마감을 하고 선희는 포장마차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영도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출렁였다. 선희는 어묵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 국물 속엔 지난날의 눈물도 분노도 그리고 승리도 녹아 있었다. 선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문수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지워버렸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다.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선희는 불을 끄고 포장마차 문을 잠갔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문을 열 것이다. 누군가 따뜻한 국물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을이 깊어갔다. 낙엽이 골목을 뒤덮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하지만 선희의 포장마차는 따뜻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단골들은 이제 가족처럼 느껴졌다. 사장님, 오늘 국물 맛이 더 깊은데요? 그래. 오늘 멸치를 조금 더 넣었거든. 역시. 사장님은 손맛이 있어요. 선희는 뿌듯했다.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어느 날 오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포장마차를 찾아왔다.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영도구청 위생과입니다. 선희는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손이 떨렸다. 저희가 이번에 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는데요. 네. 선희는 숨을 죽였다. 공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선희 포장마차가 청결 우수 모범 노점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정말요? 네. 조리도구 관리, 재료 보관 상태, 주방 청결도 모두 우수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조리도구를 소독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선희는 믿기지 않았다. 우수 모범 노점. 자신이
평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다음 주에 현판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오실 거예요. 공무원이 떠나고 선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나 상 받는데. 진짜요? 우와, 축하드려요. 민준이 손님들에게 소리쳤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이 구청에서 상 받으신대요. 포장마차 안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선희는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현판식 날 선희는 새벽부터 포장마차를 닦았다. 창문을 닦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김할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왔다. 사장님 축하해요. 이거 받으세요. 할머니 고마워요. 공사장 아저씨들은 음료수 박스를 들고 왔다. 사장님, 오늘은 우리가 쏩니다.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오전 11시 구청 직원들이 도착했다. 구청장도 함께 왔다. 현판을 포장마차 벽에 달았다. 청결 우수 모범 노점 마이너스 선희 포장마차. 구청장이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선희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청결을 지키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선희는 현판 앞에서 어색하게 웃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선희는 혼자 현판을 바라봤다. 61년 인생에서 처음 받는 상.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딸 수진이 서 있었다. 선희는 놀랐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민준 씨가 연락했어. 엄마 상 받는다고. 수진은 다가와 선희를 안았다. 선희는 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이혼 후 처음 보는 딸이었다. 수진은 아빠 편을 들 줄 알았다. 하지만 딸은 엄마를 안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해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잖아.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야, 엄마. 수지는 포장마차를 둘러봤다. 여기 깨끗하다. 엄마답네. 그래. 응. 엄마는 늘 깔끔했잖아. 우리 집도 항상 반짝반짝했고. 선희는 웃었다. 딸이 기억해준다는 게 고마웠다. 자신이 해온 일들을,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선희 포장마차예요? 네, 어서 오세요. 선희는 정신없이 어묵을 건지고 라면을 끓였다.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내가 그릇 닦을게. 그래, 고마워.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민준이 웃었다. 사장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러게 꿈만 같아.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선희와 수진은 정리를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며 수진이 물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 빵집 망했대. 그 여자도 떠났고. 선희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래도 상관없어.
나랑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잘 생각했어, 엄마. 정리를 마치고 선희는 포장마차 의자에 앉았다. 수지는 집에 먼저 가고 혼자 남은 선희는 어묵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짭조름하고 따뜻한 국물이 온몸에 퍼졌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가을 바람. 하지만 선희는 춥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버려진 여자가 아니야. 나는 다시 시작한 사람이야. 선희는 현판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글씨가 선명하게 빛났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증거. 포장마차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얀 연기는 부드럽게 하늘로 올라갔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로. 선희는 일어섰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내일도 새벽 5시에 문을 열 것이다. 이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 따뜻한 국물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선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골목에, 이 동네에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선희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다. 고마워. 모두들. 선희는 웃으며 골목을 걸어갔다. 그녀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